우리가 위대한 고전이라고 부르는 책들이 있잖아요. 세상을 바꿨다고들 하죠. 그런데 만약에 그 대단한 영향력이라는 게 사실은 잘 만들어진 신화에 불과했다면 어떨까요? 지금부터 우리가 굳게 믿어왔던 고전의 진짜 얼굴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프랑스 혁명, 뭐가 떠오르세요? 보통은 뭐 계몽사상, 자유, 평등 이런 거 생각하시죠? 근데 과연 그게 전부였을까요? 어쩌면 혁명의 불씨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아주 엉뚱한 곳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.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. 바로 프랑스 혁명입니다. 그런데 이 거대한 혁명의 도화선이 된 게 딱딱한 철학책이 아니라 뜻밖에도 아주 뜨거운 연애소설이었다면 믿으시겠어요? 우리가 알던 역사와는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질 겁니다. 네, 바로 이 믿음.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.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프랑스 사람들한테 자유와 평등 정신을 심어줘서 혁명의 성서가 됐다.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우고요. 하지만 진실은 정말 충격적입니다. 혁명이 일어나기 전후 수십 년 동안 이 사회계약론이 프랑스에서 다시 인쇄된 횟수가 놀라지 마세요. 단 한 번이었습니다. 네, 딱 한 번이요. 혁명의 성서라고 하기엔 뭔가 좀 이상하죠? 아니 그럼 대체 루소는 당시 사람들한테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? 놀랍게도요. 그 시대 사람들은 루소를 위대한 정치 사상가가 아니라 당대 최고의 베스트셀러 연애 소설 작가로 알고 있었습니다. 바로 이 책, 신 엘로이즈입니다. 이 책이 당시 프랑스를 그냥 휩쓸어버린 진짜 주인공이었던 거죠. 사회계약론이 아니고요. 이 로맨스 소설의 인기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. 믿어지세요? 신 엘로이즈는 40년 동안 무려 115세를 찍었습니다. 그 대단하다는 정치 철학서가 딱 한 번 재판될 동안에 이 연애소설은 프랑스 전역을 뒤흔들고 있었던 겁니다. 이 소설의 진짜 혁명적인 힘은요, 그냥 재밌는 연애 이야기가 아니었어요. 바로 사람들한테 공감하는 법을 가르쳐줬다는 겁니다. 신분이 다른 주인공들의 사랑에 같이 울고 웃으면서 사람들은 귀족이나 평민이나 주인이나 하인이나 다 똑같은 감정을 가진 인간이구나, 이걸 깨닫기 시작한 거죠. 바로 이 공감의 경험이 인권이라는 엄청난 개념의 씨앗이 된 겁니다. 자, 이렇게 어떻게 읽혔는지가 역사를 바꿨다면 반대로 아무도 읽지 않은 책이 세상을 바꾼 경우도 있습니다. 이번엔 과학혁명의 상징이 된 한 책에 얽힌 놀라운 신화를 한번 들여다볼게요.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. 네, 이 책이 중세의 어둠을 걷어내고 과학혁명의 문을 활짝 열었다.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죠? 근데 정말 모든 사람이 이 책을 읽고 아하 하고 깨달음을 얻었을까요? 진실은 이렇습니다. 이 책 너무 어려웠어요. 어느 정도였냐면 당대 최고의 천문학자조차 나도 이거 읽기 너무 힘들다 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. 일반인은 뭐 말할 것도 없었죠. 그렇죠. 바로 이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. 아니 원본책을 아무도 안 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생각의 전환,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걸까요? 혁명은 원전이 아니라 세 가지 다른 길을 통해서 퍼져나갔습니다. 첫째는 아주 짧은 요약본이에요. 어려운 원본 대신 이걸 돌려본 거죠. 둘째는 더 쉬운 해설서가 인기를 끌었고요. 그리고 마지막,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데 실용적인 활용 때문이었습니다. 교황청에서 달력을 새로 만들어야 했는데 이 책에 있는 계산법이 너무 정확하게 잘 맞았던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. 위대한 아이디어라는 게 꼭 원전을 직접 읽어야만 퍼지는 건 아니라는 거. 오히려 더 쉽고 더 쓸모있는 형태로 가공될 때 비로소 세상을 바꾸는 진짜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사례로 넘어가 볼까요? 이번에는 20세기 심리학을 뒤흔든 한 이론이 어떻게 강력한 신화가 됐고 또 어떤 비극을 낳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행동주의 심리학의 핵심 주장이죠. 인간은 백지와 같아서 적절한 훈련, 즉 조건화를 통해서 의사로도 만들 수 있고 거지로도 만들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주장입니다. 바로 이 오만할 정도로 자신감 넘치는 선언. 이게 행동주의의 상징이 됐습니다. 이 말만 들으면 진짜 인간 행동의 모든 비밀을 다 풀어낸 것 같잖아요. 그런데 말이죠. 사람들이 그가 바로 다음 문장에서 한 이 고백은 거의 인용하지 않습니다. 왓슨은 스스로 사실을 과장하고 있음을 인정한다고 썼습니다. 자기 주장이 과학적인 근거를 넘어섰다고 스스로 시인한 거죠. 그의 이론을 뒷받침했다는 그 전설적인 아기 엘버트 실험은 사실 파고들면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.
피험자는 딱 한 명, 그것도 갓난아기였고요. 실험 절차는 주먹구구식에 결과는 부풀려졌죠. 심지어 지금 기준으로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윤리적인 방식이었습니다. 과학적 증거라고 하기엔 너무나 허술했던 거죠. 그리고 이 신화는 결국 끔찍한 비극으로 끝을 맺습니다. 왓슨은 자신의 이론을 친자식들에게 직접 적용했거든요.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. 그의 아들은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. 이론의 허구성이 현실에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증명된 셈이죠. 연애소설, 아무도 읽지 않은 과학책, 그리고 비극을 낳은 심리학 이론. 이 세 가지 이야기는 결국 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. 대체 위대한 책이란 무엇일까요? 우리가 필독 고전이라고 믿어온 그 목록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. 그 시대의 필요나 권력, 때로는 우연에 의해서 선택되고 재구성된 결과물이라는 거죠. 이렇게 책을 둘러싼 신화를 이해하고 나면 비로소 진실을 읽는 눈이 열립니다. 단순히 책의 내용을 넘어서 그 책이 어떻게 그리고 왜 위대한 책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를 꿰뚫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. 이제 여러분의 책장을 한번 둘러보세요.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고전이라고 여겼던 그 책들 뒤에는 또 어떤 놀라운 신화가 숨어 있을까요?